네, 오늘도 좀 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남과 북, 북미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바로 북측의 핵무기 개발인데요.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됐던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간 정상회담이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다시 동북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북측은 왜 이렇게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가? 이것만 내려놓으면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새로운 연결, 미래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다리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질문인데요. 북에서는 해설 강사라고 불리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 단위를 돌면서 정부의 입장과 그 여러 가지 선전선동의 내용들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북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오셨던 한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쪽에선 사회학자로서 논문을 열심히 쓰시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김윤희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서울에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평안남도 남포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남한에 온 지 8년이 된 북한 이탈주민 김윤희입니다. 저는 2010년 9월 28일 날 압록강을 넘어서 45일 만에 서울에 왔습니다. 남과 북 두 제도를 경험한 인간 38선으로서 현재 두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내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북에서는 그 북한의 그 정책, 노동당 그 정책 그리고 사상, 그 김부자의 혁명 역사 이것을 담당하는 직접적 담당자 해설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해설 강사를 하고 싶었던 거는 공부를 우선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북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건 뭐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사를 하면 남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 해설 강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제가 해설 강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었던 것은 임수경이 바로 저희 인생의 멘토 아니면 모델?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바로 임수경이 1989년 13차 축전에 왔을 때 제가 놀랐던 게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 몸가짐 그리고 임의의 장소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그 1시간, 2시간도 원고 없이 연설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임수경처럼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아마 제가 해설 강사 직업을 잡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한 사건으로 내 이것 때문에 탈북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려서부터 저는 그 문학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편 소설 같은 거는 한 권을 하루에 그냥 다 봤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소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저는 소설을 보면 그거를 이렇게 그냥 읽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현실과 비교하면서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 1980년대 중반에 83, 84 그때 북한이 그 외국 소설을 많이 그 학생들 읽기라 해서 많이 그때 나왔죠. 그때 바로 제가 읽었던 게 어렸을 때 뭐 장바르장, 레미제라블 그리고 검은 곳과 붉은 곳 여기서는 적과 훌기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감만 무사 아이바노 그다음 영국 아일랜드 미나지 그리고 셰익스피어 거기에 나오는 그 성당을 묘사한 작품 그게 있어요. 운초대 그다음에는 뭐 그 술잔 뭐 이런 걸 묘사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몇백 세기 몇백 년 전에 그 사용한 제품인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보다 이렇게 더 앞서 있는 시대에 이 사람들 살았지? 시간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하고 굉장히 거기서 놀랐고 거기서 놀랐던 게 이제 그 사교 모임 프랑스 사교계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적과 훌을 보면서 북에서는 그 검은 것과 붉은 것이랑 나와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근데 목수의 가난한 목공의 아들이 그 프랑스 사격에 진출하는 걸 보고 거기서 용기를 얻었죠. 나도 이렇게 정말 사회의 최하층에서 저 사격에 중산층 이상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사회 사다리를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지 반드시. 이 사람도 했잖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이었죠. 그게 일단 첫 번째 탈북의 동기였고 두 번째는 해설 강사를 공부하는 과정에
제가 좀 놀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대한 실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라는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거 이렇게 노작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당정인 일꾼들하고 담화하면서 거기 대목에서 제가 놀랐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실령님께서는 나에게 경제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제까지 덜 보면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나는 당 사업과 군대 사업만 틀어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는 그게 문구가 있어서 제가 놀랐거든요. 아니 우리나라는 유일적 용도 체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김정일이라는 그 용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인이 되고 그게 의해서만 나라가 돌아가는데 그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가 지금 다 망가져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데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의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가. 우리 인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막 심려를 기울이는 용도자를 소개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나 책임은 없는가? 저는 제 책임도 있다고 봤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한테 책임은 없나? 우리가 좀 노력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은 끝내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충실했어요. 직장 생활에도 지각 결석도 없이 나름대로 심려를 기울여서 뭔가를 노력을 했지만은 나의 노력이 너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안 되겠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밖에 나가서 밖으로부터 충격을 줘서 이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탈북이라는 걸 굳혔죠. 굳히면서도 내가 개척한 이 땅을 버리고 가야 되나? 그리고 제가 그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한 게 많았거든요. 그게 무슨 충성분자라는 얘기보다도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잘 사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이런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온다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탈북을 앞두고 용서하시라는 시를 쭉 쓰면서 고향 그리고 내가 자라났던 이 모든 땅 그리고 나의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그들을 버리고 가는 데 대한 그 어떤 미안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서하시라는 시를 쓰면서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죠.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은 버리고 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뭔가 떳떳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서 뭔가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을 넘기 전에 그 우리 마을을 출발하는데 버스에서 우리 옆집 배할아버지가 버스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렸어요. 그 할아버지 보면 내가 또 울음이 터져서 길 떠날 때 울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울음을 참느라 그 할아버지 못 본 척하고 굉장히 울면서 떠났거든요. 탈북길을. 그래서 저는 그 강을 넘어서서 내가 과연 이 땅을 언제 다시 밟을 수 있을까. 그 전에 자라면서도 이산자 가족들 고향이 남한이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남한에 계시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 분단은 남의 일처럼 여겼던 것이 결국은 내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죠. 네, 선생님 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전 미팅할 때는 상당히 탁월한 분석력과 또 어떤 냉철한 지식을만 갖고 계신 줄 알았는데 뜨거운 감성도 갖고 계시는 놀랐습니다. 네. 네. 아, 셰익스피어를 또 이렇게 네. 로미오와 줄리엣? 네. 어. 제가 북에 있을 때도 그 네. 95년부터 매일 그 수기 쓰면서 나는 세계 문학 명작들 중에서 셰익스피어를 제일 사랑한다고 쓴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셰익스피어 사회각도가 정말로 그 유능하기 위해선 그런 어떤 문학적 감수성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능한 사회학도로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저건 아니지만 자 임수경 씨가 많이 이제 그때 영향을 미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감수성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해설 강사는 그 이후로 이제 결심을 하셨던 건가요? 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저희 인생의 멘토로 딱 자리 잡은부터 길 가면서도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다녔어요. 아침 출근하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말하면서. 바로 드는 질문이 오셔서 임수경 여기선 전 국회의원입니다. 임수경 전 의원을 혹시 만나보셨나요? 만났죠. 만나고 제가 그 연구 프로젝트 하나 예. 아주 제안을 해서 심포지움을 한번 연 적이 있어요. 예. 그 임수경 방북이 북한에 미친 영향. 그래서 그 세미나 열었죠. 그래서 그때 모셨어요. 그분들을. 또 뭐 또 해오를 하셨군요. 처음에는 되게 설레셨겠습니다. 만나니까 왠지 막 예. 그 감동이 되고 서로 막 부담고. 아유, 뭐 아주 그 정말 정다웠던 네. 장면이었을 것 같네요. 먼저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중층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본인의 마음속에 계속 망치질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순간 결심을 하게 됐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게 저는 들었던 내용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런 어떤 뭐 그런 말에 나는 경제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는 말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부분을 후에 삭제하고 구책을 다시 냈어요. 북한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 뒤져보면. 그 그렇군요. 부분만 뺐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와 질문이 결국 탈북에 이르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남쪽에서부터 또 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또 갖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 동안에 국내 뭐 강연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좀 다니셨죠? 네. 그렇습니까? 조금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셨나요? 주로 저는 북에 있을 때는 통일하면 그냥 남북 통일로 생각했는데 정작 와 보니까 남남 통일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또 새로운 좌우로 발견을 왼쪽과 하셨군요. 오른쪽으로 갈라진 건 몰랐거든요. 근데 정작 와 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서 뭐 그 단체도 막 보수 단체, 진보 단체 이런 식으로 좌우라고 나뉘었잖아요.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북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좀 더 이제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북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 부분이죠. 네. 양쪽을 다 만나 보셨죠? 어떤 그 네, 강연이나 저는, 뭐 네. 이런 어떻습니까? 가림 없이 저는 근데 주로 보수 쪽을 많이 그렇습니다. 가다 보니까 보수 예. 쪽을 많이 갔는데 예. 저희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뭐 언론에나 그리고 이렇게 강연 다니면 솔직히 그 주류 사회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주류 사회라는 게 뭐 보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면 내가 여기 와서 나는 간첩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자기를 증명해 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라서 자기 발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럴 용기도 또 많이 좀 약하죠. 그리고 또 솔직히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해요. 거의 뭐 나가서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북한에 대한 성토로 시작해서 성토로 끝나는 게 바로 통일 교육이나 뭐 안보 강연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그런 어떤 뭐 네. 한계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실성을 알린다는 게 전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한다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쭉 나열하면 친구를 지내라 할 때 우리가 친구를 정할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장점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점이 좀 있어도 이건 내가 뭐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친하는데 그 계속 부정적인 것만 언급을 하면 북한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초점을 어디다 뒀냐면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북한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통일이라고 할 때는 분단이 얼마큼 당신들의 삶에 폭력적인가. 현재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당신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굴절시키고 파괴하고 어떻게 폭력을 가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남과 북을 동시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을 해체해야 된다. 이게 무슨 색깔론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제가 한 3년 동안에 어느 단체만 고정적으로 다녔어요. 왠지 저만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 얘기를 듣고 나면 그래요. 야 어떻게
북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를 이렇게 막 계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참 아, 그분들이 신기하다고. 감화를 받았다. 네. 어떤 것들이었을까? 어떤 의미였냐면 어. 제가 겪은 경험이죠. 북에 있을 때 여기서는 연평도 해전, 북에서는 서해 해상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 인민군 군인들이 그 국군하고 전투에서 굉장히 많은 부상을 입고 네. 그리고 막 심지어 희생자가 한 거의 나는 한 70명 정도 난 걸 알고 있어요. 많이 희생됐어요. 네. 99년 6월에 사건에서만. 불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번 또 제가 탈북하기 전에 2009년 11월에 연평도 해전이 또 있었어요. 아주 좀 작게. 자, 근데 남한에서는 그게 잘 알려 앉았던데. 근데 그 사건이 저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평양에 그 만경대 학생선행공전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그 남학생이 아주 미술을 잘했어요. 예. 아주 그전 수재였는데 여기는 영재라고 하죠. 네. 그 애가 군대 나가지 말라는데 계속 군대를 나가겠다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경대 학생선행공전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문가 양성이기 때문에 바로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군대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기어이 군대 나가겠다 우겨서 보냈어요. 3대 외적자죠. 그 애가 나가길 어디 나갔냐면 황해남도 그 팔전대? 네. 팔전대인가 아주 그쪽에 우리 해상 남한 해상과 가까운 쪽에 나갔죠. 그래서 2009년 11월에 국군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또 교전이 있었는데 그때 국군의 총에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이렇게 창자가 몽땅 쏟아져 나온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 얘기를 했죠. 그 강연에 가서. 그 제목을 제가 뭐라 했냐면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느냐 하는 질문을 제시했어요. 그분들한테 제시하고 이 질문에 우리 좀 답을 찾아보자 하고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첫 번째 함께 답을 찾아보자. 네.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는가? 누가 내 아들을 죽였냐. 그래서 먼저 서울 어머니 사진을 올렸죠. 그래서 서울 어머니가 연평도 해전에서 그 아들을 잃고 막 울고 통곡하고 네. 그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막 울고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인민군하고 싸우다가 우리는 이렇게 아들이 희생이 됐다.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민군에 대한 또 뭐 증오심도 올라오겠죠. 증오심들이 생기겠죠. 저놈들 때문에 그랬다. 네.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는 자 그럼 이번엔 평양의 어머니의 물음이다. 내 아들 누가 죽였냐. 여러분 이 평양의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된다 했어요. 말씀을 안 해서 굉장히 조용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는데 부모님이 연락을 받았죠. 아들이 시신을 지금 싣고 배가 들어오는데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평양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더 놀랐던 게 부모님이 다 내려왔었는데 그 아들이 시신을 실은 배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울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 말 한마디 마지막 장례식 끝날 때까지도 울지 않았고 부대에서 떠날 때까지도 울지 않았어요. 그 모인 사람들을 다 우는데 다 통곡하며 울지만은 그 부모님만은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냥 떠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되게 소문이 났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그 이야기 들으면서 왜 울지 않았을까? 저희는 울지 않았던 게 더 충격이었어요. 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 의미는 뭐지? 저는 지금도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드시 뭐 오열하고 껴안고 슬퍼해야 그 슬픔의 깊이가 더 깊은 건 아니겠죠. 북의 어머니도 북의 아버지도 그 상황 남과 북의 두 동포죠. 사실상 두 동포, 두 젊은이들이 서로 총구를 겨녀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희생시킨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남쪽에서 오열하신 부모님이 덜 아들을 사랑해서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한 비극이 나오게 된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서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